네, 안녕하세요. 네, 식별자에 대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가 아니죠.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살펴봤던 게 뭐였냐면 ISBN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ISBN에 대해서 전체적인 13자리 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뜯어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여기서 각각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어떤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또다시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접두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제 상품 코드 관리 협회라는 곳에서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서 단행본에 대해서는 978, 979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 자리 숫자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에 대해서는 978, 9795고 뭐 또 다른 상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코드를 부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 중에 이제 도서에 해당되는 게 저 세 자리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부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거는 이제 나라 번호, 국별 번호라고 해서 두 자리 숫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9번에 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ISBN을 관리하는 기구에서 각각의 나라에서 우리가 ISBN을 우리나라도 부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신청, 가입 같이 그렇게 하면은 당신들 나라는 몇 번을 쓰세요 라고 이렇게 두 자릿수의 번호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그 국가의 번호를 국제 표준 도서 번호를 제정하는 그 기구에서 부여해준 그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 형태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나라 번호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발행자 번호입니다. 서명 식별 번호는 좀 먼저 뒤에 하고 먼저 발행자 번호를 하겠습니다. 발행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발행하는 주체마다 부여되는 식별 번호예요. 6자리, 보통은 6자리로 이제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자리가 거의 대부분의 부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문헌번호센터라고 하는 기구에서 이것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에 신청을 하면 나는 출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체다. 내지는 개인적으로 뭐 출판사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도 개인 이름으로도 발행자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한 뭐 일주일까지는 안 걸려도 며칠 지나면은 이제 그 번호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번호를 이제 부착을 해서 ISBN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또 서명 식별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명 식별 번호는 발행자 번호, 앞서 얘기한 발행자 번호가 6자리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5자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서명 식별 번호의 자릿수가 달라지긴 해요. 5자리 발행자인 경우에는 서명 식별 번호는 2자리입니다. 00부터 99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100권의 책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발행자 번호라는 형태가 될 겁니다. 반면에 6자리 발행 번호일 경우에는 한 자리를 서명 식별 번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번부터 9번까지 그러니까 10개의 책을 10개의 단행본을 출판을 할 수가 있죠. 이 6자리 발행자 번호인 경우에는 이 발행자 번호로 앞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부여받은 발행자 번호로 6자리라면 그 6자리 발행자 번호로 10권을 출간했다. 그러면 발행자 번호를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발행자 번호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10권을 다 써버렸으니까. 대신 요 5자리를 발행자 번호를 받았다. 예전에 신청한 사람들이 아마 요 5자리를 부여받았을 것 같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100권의 책까지 이 5자리 발행 번호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몇 권을 찍어낼 수 있느냐, 5자리는 100권, 6자리는 10권인데 최근에는 이제 발행자 번호가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 5자리는 1, 10, 100, 1000, 만 개, 99,999개의 그 발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쭉 지내오면서 99,999에 이미 다 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6자리인 한 자리를 더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90만 9,900 해가지고 그 가지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6자리 발행자 번호를 주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번거롭긴 하죠. 10권 찍어낼 때마다 새로운 발행자 번호를 받아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는 것이 발행자 수도 엄청나게 많고 아주 많은 책들을 아주 빠르게 출판을 하기 시작한다 하면은 13자리인 이 ISBN의 코드 책에도 어느 순간 포화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발행자 코드 출판사가 막 우후죽순 한 10,000개, 20,000개씩 막 생산되고 책들을 한 달에 그럴 일이 없긴 하지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책들을 한 달에 막 한 10권씩 막 찍어낸다. 그러면은 한 달마다 발행자 번호를 새로 받아야 돼요. 하나의 출판사라도. 그러면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에는 13자리의 ISBN이 고갈될 수도 있다. 라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또 다른 ISBN 체계를 만들 거예요. 좀 더 길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요소는 체크 기호라는 한 자리 자릿수의 숫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ISBN의 마지막에 오는 한 자리 숫자로 ISBN의 정확성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호다 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12자리가 제대로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체크 기호라는 이 마지막 자릿수는 항상 동일한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앞에 숫자가 12자리가 똑같으면 체크 기호는 똑같이 해서 이 앞에서 제대로 입력된 ISBN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앞에 12자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마지막 한 자리는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산수적인 그 계산식에다가 앞에 12자리의 그 숫자들을 대입을 해서 나온 그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12자리에 대해서 각각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 마지막 13자리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코드입니다. 예전에 2000년대 이전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부터 이제 뒷자리까지 12자리에 대해서 각각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그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별로 2, 3, 4, 5, 6, 7, 8, 9 요거를 각각에 대입을 해서 곱셈을 합니다. 저는 99년 1월 1일 생일이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그렇다 하면은 첫 번째 자릿수는 9잖아요. 그거를 9랑 2랑 곱합니다. 2, 9, 18 플러스 그 다음에는 3과 그 두 번째 나오는 숫자랑 또 곱해요. 3, 9, 27 이런 식으로 다 더해 나간 다음에 또 정해진 숫자로 나누고 그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지막 이제 13자리에 나오는 그런 형태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주민등록 숫자의 이제 점검 기호, 체크 기호 형태입니다. ISBN 같은 경우도 이 체크 기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별도의 계산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앞에 12자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가 기호라고 하는 것은 앞 13자리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식 ISBN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발행자가 부가적으로 입력하는 숫자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는 각각에 대해서 독자 대상 기호와 발행 형태 기호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자리 자릿수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은 독자 대상 기호표, 발행 형태 기호표라고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문헌 편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표가 있습니다. 그거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을 발행자가 직접 그것을 선택해서 기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릿수부터 다섯 번째 자릿수까지는 분류기호, 내용에 대한 분류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DC, KDC의 그 뭐 숫자 세 자리 있잖아요. 그곳을 의미합니다. 내용 분류 기호표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또 출판하는 사람이, 출판한 기관이든 사람이 이 부가기호를 또 입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ISBN을 부여받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책에 부착을 해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 ISBN 요거는 그 개인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부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SBN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책을 하나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ISBN을 정식으로 부여받으려고 합니다. 하면은 국립중앙도서관 그 앞서 봤던 서지 시스템 URL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ISBN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하루도 채 안 돼서 이제 신청이 완료되었고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라는 승인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곳을 출판 그 물에다가 부착을 해서 이제 인쇄소에서 그렇게 출판을 하면 되는 형태로 이제 ISBN이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기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독자 대상 기호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릿수 숫자라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겁니다. 해당 문헌의 주된 대상이 되는 독자를 표시한다. 네, 여기는 뭐 교양 실용 요고 시대인데 요거는 좀 요새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아동, 청소년, 대학생, 전문가 뭐 이런 정도로 진짜로 이제 독자 대상을 0,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로 각각을 표현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행 형태 기호에 대한 것으로 또 한 자리 숫자로 표현을 해요. 이거 역시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0번, 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에 대응되는지,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에 대응되는지를 다 기호를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코드들 숫자를 넣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0번 같은 경우는 문고판이라고 해서 문고판은 우리가 정식으로 출판되는 단행본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 소책자 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책들 요새는 그런 책자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조금 페이지 수도 한 뭐 몇십 페이지 뭐 2, 30페이지밖에 안 되고 크기도 아주 손바닥보다 좀 작거나 손바닥만한 그러한 작은 단행본들이 출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문고판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게 0번이라고 하면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일반 단행본을 이제 그 도서라고 보면 되죠. 예, 흔히 보는 우리가 도서의 형태가 1번 뭐 이렇게 되겠고 사전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숫자로 기입을 하면 됩니다. 이거 문고판은 0번, 단행본은 1번, 사전은 2번 이렇게 그 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하고자 하는 그 내용, 형태가 문고판인지 단행본인지 아니면 사전인지 어떤 그림책, 만화인지에 따라서 이 숫자를 기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기호의 마지막은 내용 분류기호입니다. 요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뭐 DDC 내지는 KDC와 같은 분류 체계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분류를 했을 때에 그 분류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숫자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ISBN의 구성 요소들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근데 ISBN은 각 도서마다, 책마다 이제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 번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ISBN이 부여되는 단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트 번호라는 것이 하나 존재를 해요. 이것도 ISBN 하나 부여가 됩니다. 이거 세트 번호라고 하는 것은 실물의 책과는 또 다르게 실물의 책마다 부여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세트, 시리즈에 따라서 또 다른 ISBN이 부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판물이 여러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총선이, 전집이니, 삼국지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 1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시리즈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세트가 존재를 한다. 내지는 책으로도 있고 문자 자료도 있고 이제 CD나 카세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출판을 한다. 이것도 일종의 세트로서 존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개별 도서 내지는 하나의 ISBN을 부여를 하고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 도서에도 새로운 ISBN을 부여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삼국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삼국지 1권에 대해서 ISBN이 부여되고 2권에 대해서 ISBN이 부여되고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을 내용들입니다. 근데 삼국지 1권부터 10권을 출판을 했다라는 그 세트 자체에서 삼국지 자체에도 또 다른 ISBN 하나 붙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10권에 대해서는 세트 번호, 세트에 대한 ISBN은 동일해요. 삼국지니까. 그 세트에 대한 ISBN이 하나 있고 또 개별적으로 삼국지 1권에 대한 ISBN이 있고 2권에 대한 ISBN이 또 각각 붙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책들은 ISBN이 두 개라면 두 개죠. 각각 개별적인 ISBN이 있고 세트에 대한 하나에 대한 세트 10권에 대해서 하나에 부여된 또 세트 ISBN이 또 존재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 번호는 무엇이다, 개별 번호는 무엇이다, 이게 두 가지로 존재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 번호는 전집명, 총서명 및 다권번에 부여한 ISBN으로 그 총서명이나 다권번에 따라서 하나만 부여가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ISBN이 또 붙게 돼요. 세트 내에 도서에 독립적으로 부여된 ISBN 1, 2, 3, 4, 5권 이런 거에 따라서 붙는 개별적인 ISBN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ISBN 부착을 세트 번호를 부여할 때 권수가 정해져서 출판할 때부터 우리는 몇 권으로 딱 권수가 정해져 있으면 전체는 몇 권이다 라는 정보를 이제 포함하기도 하지만 권수가 합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세트라고만 표시를 하고 또 세트 중에는 복합 매체 자료라는 것이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복합 매체 자료는 종이책 형태의 책도 있지만 또 그와 함께 영어 CD, 영어 발음들을 넣은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를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mp3 파일을 웹에서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 이제 많이들 됐지만 예전에는 그 하나의 출판되는 책에 같이 속게 CD를 같이 넣어서 판매하거나 영어 자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거는 또 하나의 세트라고 돼가지고 그렇게 세트라고 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트에 대해서는 세트 번호라는 것이 하나 붙고 개별적으로 또 번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ISBN이 두 개가 붙는 그런 형태도 존재를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은 ISBN이 부여되는 형태는 모두 살펴보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세트 번호를 부여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 삼국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트, 이거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세트 번호입니다. 그야말로 삼국지가 출판을 하고자 하는데 이때는 두 개의 책으로 이제 출판을 하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ISBN이 붙고 있죠. 그래서 요 뒤에는 전체는 2권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몇 권이다가 정해져 있으면 몇 권이다 라는 것을 넣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권과 두 번째 하권으로 구성돼서 이제 출판이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개별 번호가 되는 형태가 ISBN이 붙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ISBN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알듯이 사실은 요 자릿수까지는 크게 달라질 게 없죠. 왜냐면 똑같은 발행자에서 나오는 거고, 그때의 ISBN이 부착된 일련의 순서들을 따라 이렇게 1, 2, 3, 4를 또 서명 식별번호라 그러죠. 그게 부착이 되니까 뭐 결과적으로 ISBN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세트에 대해서는 ISBN을 하나 더 부여를 하고 개별적으로도 또 하나씩 부여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부가 기호란에는 이제 총서명 아니면 전집 같은 세트는 이런 식으로 전체 몇 권인지 아니면 세트인지를 표시를 하고, 각각의 개별 ISBN은 이렇게 독자 대상 내지는 형태, 또 내용 분류, 코드 이런 식의 부가 기호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트 번호인지 아니면 개별 번호인지를 확인하려면 부가 번호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가 번호를 제외한 앞부분을 봐서는 그 형태 자체만으로는 이게 세트 번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가 정보에 이 전체 두 권 내지는 세트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세트 ISBN이라는 것을 식별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SBN이 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행본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책 형태로 발행되는 그 모든 출판물에 대해서 이제 ISBN을 보통 부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도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고, 요새는 이제 전자책에 대해서도 ISBN이 부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팜플렛도 있긴 한데, 이게 보통은 이제 팜플렛은 우리가 보통 광고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제작을 하죠. 뭐 영화 팜플렛, 뮤지컬 팜플렛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술관 팜플렛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전시 목적, 전신을 뭐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팜플렛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 출판을 위해서 팜플렛만 모아서 뭐 출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자자료도 점자입니다. 점자 자료. 죄송합니다. 점자 자료도 우리가 책의 도서 ISBN 부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논문이나 계속 자료 중 특별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연속 관행물은 기본적으로 ISBN에 붙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정기적으로 주기를 정해놓지 않은 간행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영석 간행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형태죠. 그런 것들은 또 ISBN으로 부착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ISSN에 부여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연속 간행물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는 자료 중에, 그러니까 저널 잡지 중에서 뭐 주기에 맞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타나는 저널이 있다라고 하면은, 출간하는 저널이 있다 하면 그곳에 맞게 하다가 갑자기 30주년 기념 특별호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저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ISSN에 부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ISBN으로 부착돼서 나오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지도니 뭐 비디오 테이프, 뭐 CD, 카세트 이런 것들,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들,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ISBN이 붙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판, 발행을 정식으로 하고자 한다면 ISBN을 이렇게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행적으로 뭐 연속으로 계속해서 출간을 주기를 두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문이니 잡지니 이런 주기가 놓고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 다 웬만해서는 ISBN을 부여를 받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별자인 ISSN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SSN입니다. 요거는 대상이 연속 간행물, 흔히 얘기되는 신문, 저널, 잡지, 뭐 학술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기를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그 주기마다 뭔가를 출판하는 그러한 형태를 정보 자원을 연속 간행물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ISSN이라는 식별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ISSN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ISSN을 역사라고 하면 그렇고, ISSN을 주관하는 주관기관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UNIST, ISDS 이러한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ISSN을 부여를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쭉 봅시다. INIST 이거는 무엇인지. 유네스코 아시죠? 유네스코 주관의 계획으로 인해서 연속 간행물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속 간행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 시스템을 ISD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되는 ISDS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제 연속 간행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시스템. ISSN을 어떻게 부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할 거라는 것이라는 것을 어떤 체계를 잡아놓은 거죠. 유네스코에서 이 ISDS를 개발을 해서 연속 간행물의 발주니 검색이니 인용 등을 위해서 식별 번호를 표준화한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지 데이터, 그러니까 연속 간행물에 대해서도 서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ISN, 그러니까 연속 간행물에 대한 데이터 그 식별 체계나 이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분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을 이제 유니시스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 ISBN은 유네스코랑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게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왜 유네스코는 왜 ISSN에 대해서는 유네스코가 갑자기 등장하냐,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유네스코는 국제 전 세계의 어떤 학술적인 거나 역사적인 거나 문화유산이나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거나 좀 그것을 발굴하거나 이러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연속 간행물 중에서는 학술지가 전통적으로 많이 그 연속 간행물의 형태로 발간이 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논문이라고 하죠. 학술지 논문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학술지는 일종의 그 잡지, 저널이라고 불리우죠. 보통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출판을 하는데, 그거는 각각의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논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출판사에다가 이제 제공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이것은 퀄리티가 좋으니 우리가 우리 저널에 실어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선정을 한 논문들을 모아서 출판을 하는 것이 일종의 학술지 잡지, 학술지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 학술지 같은 경우는 최신의 연구 내용이나 트렌드 그리고 아주 깊은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 인류의 어떤 지식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 간행물, 주로 학술지가 연속 간행물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를 하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목적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지가 주로 이제 연속 간행물의 형태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ISS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ISDS라고 하는 것에 이제 통해서 ISSN이라는 식별자 체계가 나오고 있기도 해요.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유네스코와 국제학술연합에서 이제 이 연속간행물 내지는 학술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에서 나온 것들이 연속으로 간행 시스템이고 그것에 따라서 ISSN이라고 하는 연속 간행물의 식별자도 구성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ISDS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연속 간행물의 서지를 통정한다. 여기서 통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하고 식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연속 간행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 포커싱을 둔 거는 뭐 학술지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책정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출간되는 연속 간행물의 서지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해서 뭐 사람들이 이제 검색도 하고 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것들이 달성하기 위한 것이 이제 이곳의 목적이었고 그 일환으로 식별자라는 것도 등장을 하게 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간행물에 국제 표준 번호를 부여를 해야지 그런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부여를 하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ISS에는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내지는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각각의 이제 그 연속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름 학술지, 저널이나 학술지나 저널, 잡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신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는 대표, 등록 표제라고 해서 대표 그 제목, 뭐 잡지면 잡지의 이름이 있죠. 뭐 뉴턴이라는 잡지 아시나요? 과학 쪽에 있는 거. 아니면은 뭐 과학동화라고 하는 그러한 잡지가 있습니다. 저널. 또 뭐 패션 잡지도 있죠.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우리 때는 세시 뭐 이러한 패션 저널도 있고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이제 잡지의 이름이죠. 그 대표 이름을 이제 등록 표제라고 하나 정해서 이제 요 ISDS라는 곳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 등록 표제로 ISN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ISSN을 이제 제공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등록 표제라는 것은 사실 겹치는 게 굉장히 많겠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뭐 이름을 다 바꿔서 얘기해야 되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 등록을 할 때는 이름은 뭐 서로 동일해도 한정자라고 해가지고 앞에 조금 뭘 붙여가지고 그거에서 등록할 때만 이름을 좀 길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랑 좀 다르게 하는 형태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이디 회원가입을 할 때 아이디를 중복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중복되는 아이디가 아닌 걸로 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보통은 이제 알파벳이 똑같으면은 1, 2, 3을 부여를 한다든지 숫자를 부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중복되지 않는 아이들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회원가입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잡지명이 서로 동일하다고 해도 그럴 때는 등록표제 아이디를 구성하는 것처럼 등록표제를 좀 한정자를 붙인다든지 몇 년도에 누가 출판하는 그러한 잡지를 앞에다가 붙인다든지 해서 등록표제를 다른 것과는 다르게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면 그거에 대한 ISSN이 등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등록표제라고 등록된 거는 우리가 보는 그 잡지나 저널의 이름과 완전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처음에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그 아이디를 넣는 거랑 우리가 닉네임을 설정해서 실제로 우리 그 블로그나 그 SNS에 보이게 하는 나의 이름이랑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SDS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ISSN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유네스코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기구예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되었던 기구이고 인류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오래전부터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ISDS의 발전이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이제 이루어졌다. 그런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7년에 연속간행물 표준 코딩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죠. 식별자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식별자가 없을 때에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두 개가 같은 종류인지 다른 것인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코드거든요. 근데 식별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잡지 연속간행물의 제목만 보고 이 두 개가 같은 건지 알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 발행자까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냐, 출판사까지만 봐야 되냐, 이것을 다 확인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연속간행물의 제목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저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이름이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연속간행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인하려면 다 따져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식별자라는 것이 존재를 하면 이게 서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식별자 코드만 비교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의 문제점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시기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이제 표준 연속 간행물 번호법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국제 표준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ISDS라는 국제 센터. 센터가 컴퓨터 슈퍼컴퓨터 넣어놓고 이 센터 이런 게 아니라 기구를 하나 만든 겁니다. 국제 기구 같은 거를 하나 설립을 하게 되고 요 기구 요 센터에서 이제 ISSN을 확정 짓고 거기서 관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975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는 국제센터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그래서 이제 ISSN이라는 것들이 관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속 간행물의 어떠한 표준을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보면은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이른 시간엔 70년대, 60년대부터 발전해 왔고 최종적으로는 70년대 후반 정도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발족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대해서 한국문헌번호센터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91년도에 이 ISDS라고 하는 국제센터에 가입을 한 거예요. ISBN이랑 좀 비슷하죠. 이 가입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ISN을 국제에서 ISD에서 발행하는 ISS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5,000개를 수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5,000개의 번호를 준 거예요. 이 중에 이제 너희 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연속 간행물이 뭐 계속해서 발행이 되는 게 새로 등장을 하면 이 번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부여를 하여라 라고 이제 그러한 번호들을 뭐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번호로 이제 ISSN을 이제 최종적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들로 있습니다. ISBN은 이러한 표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국제 표준 ISO에 대한 거고, ANSI, NISO 이거는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이고, 이거는 KSX 요 약자가 붙으면은 한국의 표준 번호입니다. 그래서 역시 ISBN과 마찬가지로 연속 간행물에 대해서도 이런 표준으로 다 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ISSN은 연속 간행물에 대한 유일한 식별자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타이틀이라고 하는 등록 표제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연속 간행물에 부여된 이름인데 같은 이름이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출판사나 부가적인 한정어를 부과를 해서 동일한 등록 표제는 없게 모든 연속 간행물에 대해서 등록 표제는 다 다르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이디 중복 검사하는 거랑 매우 흡사하게 이제 등록 표제를 구성을 해서 다르게 만들고 있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연속 간행물에 대한 다양한 표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등록 표제는 통일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ISSN은 등록 표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 표제별로 ISSN이 하나씩 부여가 되는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역시나 ISSN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SN은 그럼 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느냐? 뭐 ISBN 같은 경우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 우리가 살펴봤어요. 각각의 또 항목마다 의미가 좀 있었던 그러한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럼 ISSN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ISSN은 어떻게 되느냐?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4자리씩은 이제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죠. 1, 2, 2, 5, 6, 0, 6인데 중간에 하이픈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런 형태로 이제 8자리 숫자를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ISBN과는 달리 숫자에 따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8자리 숫자 중에 하나를 부여를 한 형태가 돼요. 그렇지만 역시나 맨 마지막 8자리 숫자 중에 맨 마지막은 체크 기호입니다. 예, 체크 기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7자리 숫자를 쓰고 있는 거죠. 나머지 8자리 부분들은 그냥 체크 기호를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오가 있는지 뭐 위조 변조가 됐는지 뭐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7자리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연속 간행물의 숫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7자리 숫자라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에 대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900만, 99만, 뭐 999만 뭐 이런 종류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그 정도는 뭐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뭐 신문, 저널, 잡지까지 다 포함해도 새로운 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7자리 숫자로도 충분히 지금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연속 간행물에
대한 번호, 식별자 번호인 ISSN을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실은 식별자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ISBN의 필요성, 활용 뭐 이런 거나 ISSN의 뭐 활용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속 간행물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도 주요한 정보 자원으로 인식이 되어서 이 연속 간행물을 입수를 하고 연구자들에게 많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정보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속 간행물은 또 단행본이랑은 따로 분과를 새로 다르게 해가지고 특성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역시나 입수나 뭐 빌려주는 상호대차나 이런 서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때 식별자로서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까 많이 활용이 되고 용이하다라는 측면이 있죠. 목록이나 메타데이터 안에 ISSN 번호, 연속 간행물에 대한 뭐 고유한 번호를 넣게 되면은 뭐 다른 거 확인 안 하고도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만으로도 이제 그 연속 간행물의 종류를 다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뭐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출판사, 서점 등에서도 뭐 이것은 많이들 활용이 됩니다. 이 식별자는 그래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주문, 판매, 뭐 반품, 이런 재고 관리 등을 할 때 뭐 상품마다 보통 이제 부여하는 이름이 되잖아요. 네, 그것을 바로 그냥 식별자로 해버리면은 아주 쉽게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팔거나 할 때 이제 핸드폰을 예를 들면 모델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죠. 근데 동일한 모델명에도 그 저장 공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다른 그 스펙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럴 때는 모델명이라는 것은 식별자는 아니게 됩니다. 식별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델명만으로는 그럴 때는 뭐 판매를 위해서 뭐 모델명 이거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저장 용량이 32기가로 할 거냐, 뭐 128기가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 같은 모델이지만 또 다른 종류가 존재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모델명이 아니라 시리얼 넘버가라고 하나하나씩 핸드폰에 부여가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식별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연속 간행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고유 식별자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관리를 하기에 편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ISSN은 어디에 부여를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일단 이거는 연속 간행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자료에 대해서 부여가 됩니다. 정기 간행물이라고도 불리우죠. 네, 정기 간행물은 이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부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문 가장 일간지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ISSN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신문들, 매일매일 이렇게 일간지죠. 일간지도 있고, 어떤 건 주간지도 있습니다. 네. 저널 잡지 중에서도 있고 시사 쪽에서도 주간 월간지가 있죠. 그리고 영화 쪽에서도 뭐 월간마다 영화 잡지도 있죠. 저널도 있죠. 예전에 뭐 월간으로 뭐 시내21 뭐 이런 것들도 뭐 발간이 됐었죠. 요새는 그 다들 인터넷으로 그 전자적인 문서로 보기 때문에 종이 문서로 잘 안 보죠. 뭐 저널 같은 경우도 종이는 잘 안 보는 형태가 있어서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뭐 지하철 가판대에 가면은 뭐 신문도 그때 제가 일단 500원에 하나 사고, 뭐 주간지 내지는 월마다 발행되는 그 영화 관련된 뭐 잡지가 있으면은 1,000원 하나 딱 주면 그거 보면서 이제 지하철에서 보면서 재밌게 다니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잡소리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ISSN이 부여가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학술지가 있어요. 학술 논문을 싣고 있는 잡지가 저널이 되는 거죠. 학술지도 그래서 ISS 부여가 됩니다. 네, 또 50번이 됐네요. 네, 제가 다음번엔 좀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